예,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로 내란 혐의에 대한 법적인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의 책임과 역할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김경 전 서울시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른바 황금 PC에 등장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연달아 소환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나오게 되는데 계엄 당시에 이제 단전 단수를 지시하고 헌재 탄핵 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된 공소 사실 중에서도 핵심 내용은 결국 12월 3일 이 계엄 사태 당시에 이 내란과 관련해서 중요한 임무를 종사를 했다라는 내용이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당시 여론조사 기관이라든가 혹은 일부 언론사들에 대한 단전 단수 지시를 받아서 이것을 경찰 혹은 소방청에다가 전달하는 또 지시를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가장 중요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에 해당을 하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동시에 직권남용 역시도 이제 같이 포섭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밖에 지금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의 그런 단전 단수 지시가 없었다라는 진술이 허위라고 특검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선고 공판도 생중계가 됩니다. 생중계 결정은 왜 내려진 건지도 궁금하고 생중계라면 그럼 저희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볼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앞서 이제 세 차례 정도 생중계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 거기서도 생중계가 됐었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이라든가 혹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와 관련된 이 재판에 있어서도 생중계가 되어 왔었는데 그래서 네 번째 생중계가 되는 그런 재판입니다. 역시 이제 생중계가 결정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알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 알 권리를 보장해야 될 사건이다라고 재판부에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생중계 결정을 했다라고 일단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은 이 재판에서 선고하는 모든 과정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를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이제 선고를 하기 직전에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출석 여부를 확인하고 또 그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재판부가 판결의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 개요를 설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유무죄와 관련된 그런 법리 판단 또 사실관계 판단이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12월 3일에 있었던 사태가 내란에 해당을 하는지 여부부터 해서 이 전 장관의 개별적인 행위가 무엇이었고 이것이 유죄가 인정이 되는지 혹은 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무죄 판단이 맞춰지고 유죄라는 판단을 했다라고 한다면 결국 이제 형을 정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앞서 이제 먼저 이 형을 정하게 되는 그런 배경,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구체적인 지위와 또 그에 따른 책임의 크기, 또 이런 행위에 대한 그런 비난 요소나 그리고 과거의 그런 행적들이라든가 혹은 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이어져온 피고인의 그런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어떻게 고려했는지 여부를 설명을 하게 되고 이 최종적으로는 피고인을 징역 몇 년에 처한다라는 식으로 주문을 선고하는 그런 형태로 전체적인 선고 과정을 시청자분들께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주문을 이제 선고를 하기까지 특검에서 지금 앞서 징역 15년을 구형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결국 재판부가 유무죄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2024년 12월 3일 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 언급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 이어서 내란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사법부의 판단이 나온다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의 재책을 따지기에 가장 먼저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 12월 3일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인지 보지 않을 것인지 이 부분이 됩니다. 이제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이 선고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이유, 물론 내란과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고가 되는 사건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법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인정을 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선고였기 때문에 주목을 받아왔었고
있었고 지금 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재판 역시도 결국에는 비상계엄의 성격을 규정 지을 수밖에 없는 선고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서 진행이 됐던 한 전 총리에 대한 재판에 있어서 사법부는 당시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기존의 그런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계엄 사태를 내란이다. 그러니까 북한 문란의 목적을 가졌던 폭동이다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재판부는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내란이라고 사실관계 그리고 증거들에 비추어 판단을 한 앞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결론을 바꾸기에는 상당히 큰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기도 하고 또 특별한 그런 사유라든가 특별한 증거들이 제출되지 않은 이상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은 동일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 대다수의 견해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동일한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 이후에 있을 내란 관련 재판에 있어서도 거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가 됐다. 다시 한번 좀 굳어 있는 그런 사실관계들이 인정이 됐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이제 형량이 나올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한 전 총리와의 어떤 판단이 좀 비슷할지 여부가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변호사님 이 부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지금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무죄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혹이 제기된 단전 단수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는 관련된 문건을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받거나 또는 지시받은 바도 없고 또 소방청 관계자 등에게 연락을 한 것은 이 비상 사태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통화를 한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에 이제 16분 가량 한덕수 전 총리와 둘이서 대면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문건을 가리키거나 혹은 미소 짓는 그런 모습들도 보였다라는 그런 CCTV가 또 제출이 됐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소방청 관계자들의 그런 증언 역시도 계속해서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무죄 판단을 먼저 해야 되긴 하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그런 주장의 신빙성이 상당히 힘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유죄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일단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에는 양형과 관련된 문제가 남는 것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특검에서 구형 15년을 했고 거의 여기에 근접한 선고가 있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걸 또 상회하는 그런 선고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 특검 구형보다 훨씬 높은 23년형이 선고가 됐었는데 이상민 전 장관 역시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로서 국무위원들보다는 일반적인 책임이 더욱 크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한 전 총리보다는 조금 낮은 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한 전 총리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 내란 혐의와 관련돼서 가담을 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이 점은 또다시 더욱 중하게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는 15년 구형에 거의 근접하거나 혹은 이걸 상회하는 선고도 일단 가능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있을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결과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지 여부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오늘도 한 전 총리의 선고 때처럼 좀 가늠자가 될 수 있다고 봐야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런 가늠자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앞서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만약 오늘도 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성격에 대해서 내란죄다, 내란에 해당을 한다라는 판단을 한다면 아무래도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상당히 조금 곤란한 상황이 되지 않나. 이 내란에 대해서 예를 들어 계몽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메시지 계엄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주장들의 힘을 상당히 또 한번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 점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특히나 이 단전 단수 지시 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 부분 역시도 사실관계가 정해지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이러한 지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나왔고 이것이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윤 전 대통령의 죄책을 따질 때도 이런 구체적인 단전 단수 지시가 있었다라는 점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따라서 유무죄의 판단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나아가서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그런 선고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공천원금 수사 이야기도 여쭤볼게요. 일단은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구속심사 일정이 잡혀야 하는데
아직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좀 미뤄진다 하더라도 이 김경전 서울시 의원의 구속 심사 일정은 뭐 원래 이 정도 좀 시간이 소요가 되는 건지 아니면 좀 늦어지고 있는 건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는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통상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면은 하루나 이틀 정도가 되면은 영장실질 그 기일이 잡히게 됩니다. 네. 근데 지금은 시간이 조금 더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보다는 조금 늦춰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를 지금 뭐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추측에 불과하긴 합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지금 향후에 뭐 연휴 일정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일정 조율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뭐 강선우 의원과의 그런 형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김경전 시의원의 필요적인 공범인 강선우 의원에 대한 구속 심사가 뭐 임박했다라는 소리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어쨌든 예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는데 이 필요적인 공범이란 단어를 어떻게 좀 해석을 해봐야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범죄들은 여러 명, 그러니까 2명 이상의 그런 당사자, 가해자들 혹은 뭐 범행이 있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뇌물죄 같은 겁니다. 뇌물죄 같은 경우에도 준 사람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 역시도 있어야 그쵸. 이 뇌물죄가 성립을 하는 거고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준 사람 그리고 받은 사람이 있어야지 성립을 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필요적 공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상황 때문에 조금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필요적 공범이라고 해서 뭐 일부에 대해서 먼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반드시 동일한 시점 혹은 근접한 시점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이 돼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는 것이 한 당사자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현재 필요적 공범 중에 한 사람인 김경호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실질이 어쨌든 진행이 될 건데 네. 다른 한 사람인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체포 동의안이 가결될지 여부조차가 모르는 상황이고 영장실질이 실제로 진행될지 되지 않을지도 전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 시점에서는 일부에 대해서 김경호 의원에 대해서만 영장실질 심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유 때문에 법원에서는 추후에 뭐 체포 동의안 가결 여부를 보고 영장실질 기일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김경전 서울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른바 저희가 이제 황금 PC라고 말하는 이제 거기에 등장하는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을 일단은 소환을 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이 현직 의원들까지의 소환 가능성은 뭐를 보면은 결정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시점에서 비추어 보더라도 어느 예. 정도 현직 의원들 특히나 거론되었던 그런 이름들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관련자들 그러니까 뭐 시의회 관계자들이나 혹은 당 관계자들에 대해서 피해자 신분으로 또 불러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의혹은 넘었고 결국 혐의점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이 수사기관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조사가 끝날 것이 아니라 거론됐던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 조사를 예정을 하고 있다,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일단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지점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사안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단순히 김경 전 시의원의 뭐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서 당 차원에서 또 정치권 일부 영역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추후에 이름이 거론되었던 그런 의원들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